딸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있어? 집 청소 좀 도와주면 안 돼? 목소리는 밝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을 고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요즘 애들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딸 집은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을 정도로요. 신발장에는 신발이 딱 3켤레. 사위 구두는 없었습니다. 사위는 출장, 딸은 짧게 말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 이상한 게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서랍 안에 정리되지 않은 서류 봉투, 숫자가 잔뜩 적힌 메모지, 그리고 침실 옷장. 옷장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향수 냄새와는 다른 차갑고 금속 같은 냄새. 엄마, 잠깐만 옷장 안에 들어가 있어.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숨바꼭질이라도 하게?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누가 올지도 몰라서. 그 말이 내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잠깐이면 되겠지 싶어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다 정리됐어? 어머니는 아직 몰라. 몰라야 해. 절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나가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구나. 옷장 안에서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옷장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겨울 코트들이 내 양옆에서 사람처럼 서 있었고 나는 그 사이에 끼어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문 하나 사이를 두고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게 이렇게 가까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소리는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어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끝내야 돼. 늦어지면 문제 생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위는 아니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내가 잘 압니다. 밥상머리에서 늘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하던 그 목소리.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빠르고 사람을 설득하는데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진짜 몰라. 집 청소나 해주고 반찬이나 해주는 사람이지.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반찬이나 해주는 사람. 나는 순간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옷장 안에서는 손 하나 움직이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르신 명예 쪽은 손대지 마.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그 두 글자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직은이라는 말은 언젠가는이라는 뜻이라는 걸 나는 평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거 정리 안 하면 나중에 귀찮아져.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경찰 얘기만 안 나오게 하면 돼. 이 동네는 그런 거에 둔해.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그 단어가 딸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는 사실이 나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뭘 듣고 있는 건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돈 이야기 같기도 했고, 서류 이야기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정리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알게 되면 우린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 안에 마무리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옷장 안 공기가 더 탁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딸의 비밀을 훔쳐듣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 비밀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설마 자기 딸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딸이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나는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확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를 거야. 그 확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옷장 문이 열리면 나는 예전의 엄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잠시 후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서류가 가방에 들어가는 소리. 이제 나가. 연락할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딸의 발걸음이 옷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문이 열리기 전까지 단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걸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옷장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와도 돼. 나는 잠깐 더 있다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빛이 눈에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극장에서 갑자기 낮으로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친구 왔다 갔어. 청소하다 말아서 미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는 수십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무슨 서류였을까? 왜 하필 나를 숨기게 했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왜 내 이야기가 나왔을까? 나는 딸의 집을 조금 더 둘러봤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봉투 하나, 겉면에 적힌 글씨는 내 이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주민등록에 적힌 그 이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질 것 같아서 노년이라는 건 모른 채로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사라지는 나이입니다. 젊을 땐 설마로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니면 어쩌지가 됩니다.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씻고 있는 딸의 뒷모습. 어릴 적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내가 그 아이의 집에서 조심조심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거짓말을 했던 날. 엄마, 진짜 아니야. 울면서 말하던 얼굴. 그날 밤 나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는 해도 나쁜 선택은 하면 안 돼. 그 말을 딸은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기억하긴 할까? 딸은 내가 알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믿고 싶었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사위 친구니? 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멈칫함. 응, 그냥 아는 사람이야. 설명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설명은 길 때보다 짧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밖만 바라봤습니다. 불 켜진 집들, 그 집들 안에는 각자 믿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나도
그 중 하나라고 믿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가방에서 딸 집에서 가져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져오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채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서류 몇 장,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계약서, 숫자들, 도장 자국.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옷장 안에서 들리던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모를 거야. 그 말이 이제는 내 귓속이 아니라 내 심장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로 덮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젊을 땐 선택이지만 나이가 들면 습관이 됩니다. 나는 그동안 딸에 대해 모른 척 해온 게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내 통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통장 관리 잘해야 돼.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내 도장을 갑자기 찾던 날 급하게 서류 하나만 써야 해서 딸은 늘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요. 나는 부모로서 의심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관계가 변할까봐 나는 딸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말하던 목소리. 엄마, 나 됐어. 그날 나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떡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오해일 수도 있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찾아와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딸이 첫 월급을 타던 날 내 손에 쥐어주던 봉투, 그 봉투 안엔 현금보다 자랑이 더 많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내 이름이 적힌 서류를 아무 말 없이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다른 자식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을 고발한다는 말을 어디서 꺼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경찰서를 떠올렸습니다. 경찰서 앞을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걸어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아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상상했습니다. 제 딸 이야기인데요. 그 문장 하나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던 날 산통 속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 약속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끝까지 감싸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하는 걸까요? 나는 밤새도록 그 질문을 혼자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이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침묵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확실해질 때까지는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청소하다 말았잖아. 이번엔 내가 없을 때 와서 해도 돼. 그 말이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없을 때 와도 된다는 말은 믿음일 수도 있고 방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안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곧장 침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있던 서랍부터 열어봤습니다.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서류는 분명 누군가 급하게 다시 넣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익숙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내 이름. 이번엔 열었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위임장, 인감 사용 내역, 담보로 잡힌 부동산 주소. 그 주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가족 간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가 몇 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예정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청소 좀 하려고 왔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딸은 내 가방을 잠깐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가져간 거 있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이제 더 이상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엄마, 설마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내 집 주소가 왜 여기 서류에 있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잠깐만, 엄마.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이라는 말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문 앞에서 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던 게 될까?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딸 이야기인데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외투, 조금 굽은 어깨, 서류가 든 가방 하나. 젊은 경찰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게 제 이름으로 된 서류입니다. 경찰은 조용히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 넘기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서류들 본인이 작성하신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장은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가져왔을 때 자세히 보지 않고 믿고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는 딸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분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장,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강요나 협박은 없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강요는 없었습니다. 협박도 없었습니다.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형태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형태만 바뀌어 계속 나왔습니다. 그 질문들 속에서 나는 점점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것. 경찰이 말했습니다. 절차상 딸분에게도 연락이 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경찰은 나를 잠깐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전화기는 책상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2번째 전화, 3번째 전화, 문자 메시지. 엄마, 지금 어디야? 경찰에서 연락 왔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그 문자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섰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그 사이에 끝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은 나를 엄마로 보지 않겠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그 말이 위로인지 변명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딸을 다시 본 건 경찰서 조사 이후 사흘 만이었습니다. 그 사흘은 나에게 몇 달처럼 길었습니다. 딸은 조사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던 얼굴이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왜 엄마가 그런 짓을 해? 그 말에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모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모녀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끼리 해결하면 됐잖아. 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도 거기 있었어. 딸이 멈췄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이 누구였는데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엄마잖아.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엄마니까 괜찮아야 하고, 엄마니까 참아야 하고, 엄마니까 모른 척 해야 한다는 말.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야. 그리고 21번 고른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여기까지 오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 착각이야. 난 다 계획이 있었어.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계획. 그 단어가 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날 믿어준 적이 없어.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엄마 얼굴 보기 힘들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컸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눈물은 젊을 때처럼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딸에게 해주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입에 넣고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틀린 건 아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용기였습니다. 조사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신문에 실릴 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는 충분히 컸습니다. 서류는 무효가 되었고 집은 다시 내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선택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옳다는 말과 괜찮다는 말은 다르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딸의 방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 봐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살았다는 사실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런 일은 빨리 끊어야죠. 나는 그 말에 웃기만 합니다. 인생에는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끊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밤이 되면 나는 라디오를 켭니다.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옷장 안에서 들리던 목소리도 지금은 조금 멀어졌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후회는 막으려고 할수록 더 크게 돌아오니까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내가 옷장 안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른 채로 사는 게 항상 평안은 아니라는 걸 나는 그날 배웠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언제나 사랑은 아니라는 것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지켜야 할 건 관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도 천천히 하루를 보냅니다. 창밖을 보고 밥을 먹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딸의 안부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이 나이에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남습니다.